여러분들,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무슨 차이? 첫 번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를 했다. 자,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있다. 자, 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결정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재결정이라고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 차이. 용매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때 이 증류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물질들을 분리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 증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물질이 끓는 점의 차이가 있어야 하겠죠. 네. 당연히 끓는 점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안에서 이 두 물질이 섞여 있어야 돼요. 두 액체가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물질이 잘 섞이는 거, 잘 섞이는 액체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끓는 점 차이가 있고 잘 섞이는 두 가지 액체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끓는 점 차이로 분리를 하면 이 둘을 끓이면 이제 A가 먼저 끓어 나온다. 그럼 먼저 끓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분리하는 방법이 바로 증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이 증류의 일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증발도 이 끓는 점 차이로 분리를 해요. 증발. 예를 들면 증류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소금물이 있다. 대표적인 게 소금물이거든요. 이 소금물을 증발시키면은 시간이 지나면 뭐만 증발하죠? 물 입자들만 이렇게 증발한단 말이죠. 물만 증발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뭐가 쌓여요? 소금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과 소금이 분리되는 요것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증발이거든요. 이건 증발. 증발로 이용해서 분리한다. 근데 이 증발도 무슨 차이로 본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아, 소금물은 증발로 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 밀도 차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 섞이니까 밀도가 작은 애들이 위에 뜨잖아요. 이렇게 고체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액체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액체를 분리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A와 B를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당연히 밀도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때는 두 물질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섞이지 않아야 한다. 자, 요게 차이점이죠. 요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액체, 서로 다른 두 액체를 분리하고자 할 때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한다. 요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용해도 차이는 뭐냐면 얘는 재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두 물질을 녹여요. 고체 물질을. 이건 인제 고체 두 물질을 녹인다 생각하면 돼요. 고체 A와 B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A하고 B를 물에 녹여요. 녹인 다음에 얘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열을 해요. 가열하면은 A, B가 잘 녹아 있어요. 녹은 상태야. 그랬다가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냉각을 시킨다고. 차갑게 냉각을 시키면은
이 두 물질 중에 한 물질은 석출이 돼요. 그리고 한 물질은 그냥 여기 녹아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걸 재결정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거름종이 같은 데다 거르잖아요. 이렇게 걸러. 그럼 걸를 때 이렇게 걸러지는 이런 거 있죠. 걸러지는 거. 요런 것도 우리가 용해도 차이로 보는 거예요. 왜 걸러졌냐? 어떤 애는 녹고 어떤 애는 안 녹았다. 그러니까 용해도는 뭐냐면 잘 녹고 안 녹고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리했다 그러면 이건 용해도 차이로 분리한 거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예.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위주로 해 가지고. 자, 우선 97 페이지에 1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제인데요. 자, 보게 되면 혼합물을 분리하는 여러 가지 실험 장치거든요. 첫 번째 요 가혼합물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그림 자체는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여기에 지금 서로 다른 두 액체를 섞어 놓고 가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열 장치거든요, 가열. 가열하면은 이 관을 따라서 먼저 끓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A가. 이건 그러니까 바로 무슨 차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그다음에 요 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액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고, 요 다가 바로 뭐예요? 여기다가 지금 두 용액을 녹였다가 이제 가열해서 녹였다가 냉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고체가 안 녹게 석출이 된단 말이에요. 냉각을 시키면 여기서 뭐가 된다? 석출이 돼요. 여기다 걸르면 여기에 걸러지는 거지. A하고 B하고 이렇게. B는 그냥 물에 녹아서 내려가는 거고, A는 고체로 석출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죠. 자, 요건 뭐 무슨 차이겠어 그러니까 얘는 용해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가를 보게 되면 소금물에서 물을 얻는다. 아까 얘기했죠. 증류나 증발이나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소금물에서 소금을 얻는다. 자, 요거 증발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증발이죠. 요것도 무슨 차이로 본다? 끓는 점 차이로 본다 그랬죠. 따라서 가가 맞는 거고요.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하는 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고, 자, 요거랑 헷갈려서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마. 소금물하고 선생님 천일염에서 소금은 이것도 천일염도 소금물 아닙니까? 이렇게 헷갈리신 거죠? 네. 자, 천일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소금물이 아니고 얘는 여러 가지 이 바닷물에 소금만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A, B 이런 불순물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섞여 있는 거에서 순수한 소금만 얻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얘를 가열했다가 냉각을 시켜 가지고 소금만 재결정해서 이 다른 애들 재결정시키거나 소금만 재결정해 가지고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에서 순수한 애를 뽑는다. 요런 거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얻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게 되는 겁니다. 음. 그다음 물과 에탄올, 대표적인 물과 에탄올. 여러분들 물과 에탄올이 뭐예요? 술이에요, 술. 술 생각하면 돼요. 서로 잘 섞여 있잖아요. 잘 섞여 있으니까 얘는 무슨 차이 해야 되겠어? 잘 섞여 있는 액체니까 끓는 점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물과 식용유는 잘 섞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밀도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8 페이지 15번 문제요. 자, 요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물이 있고 식용유가 있고 소금이 있고 염화, 은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일단 물과 식용유는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 소금은 물에 잘 녹죠. 이건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죠. 소금은 물에 잘 녹고 있고요. 소금물 만들잖아요.
자, 그다음에 염화은인데 염화은의 화학식이 AgCl이잖아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앙금 기억하세요?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온이 만나면 AgCl이라고 하는 앙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앙금은 여기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 물에 소금이 녹아 있겠죠. 소금은 NaCl이니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물속에서 이렇게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식용유는 물하고 분리돼서 이 위에 떠 있겠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식용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염화은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물에 가라앉아서 염화은은 가라앉은 고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가에서 먼저 식용유를 먼저 걸러냈다는 것은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먼저 식용유를 스포이드 같은 걸로 떠올렸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가는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남은 혼합물은 이제 여기에 물도 있고 남은 거, 그다음에 소금 있고, 그다음 뭐 있겠어요? 염화은이 같이 함께 있겠죠? 자, 거기서 지금 염화은을 지금 끄집어냈잖아.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물하고 소금은 잘 녹아 있어요. 근데 염화는 안 녹아 있잖아. 얘를 깔때기에다가 거름 종이 놓고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고체 덩어리인 염화은은 여기에 걸러지겠죠? 자, 이렇게 걸러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거른다고, 거름 장치, 거름이라고 하거든, 거름. 이 거르는 거 역시 녹고 안 녹고의 차이에 의해서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 차이로 보는 거예요. 물에 잘 녹은 애와 녹지 않는 애가 있는 거니까 이건 거르는 걸로 봐야 돼요. 따라서 요 나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뭐냐면 용해도를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1번 가에서 이용된 건 밀도라는 특성이고, 자, 특성을 쓰라고 했으니까 나에서 이용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용해도라고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다에서, 다에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물하고 소금이 있잖아. 이건 아까 뭐였어요? 이 물을 증발시켜 주면은 여기에 소금만 남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 끓는 점 차이로 우리가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증발이라고 그랬죠. 증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냥 다 모든 걸 증류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으로 소금물을 증류하면은 둘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질문 보겠습니다. 네, 89 쪽에 22 번. 89 쪽에 22 번. 89 쪽에 22번 볼게요. 네. 89 쪽에 22 번. 자, 요 문제인데요. 분별 깔때기로, 자, 페이지 89 쪽입니다. 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한다. 자, 분별 깔때기라는 게 뭐였어요? 요렇게 생겨 가지고 여기에 꼭지가 있어서 밀도 차이가 있는 두 가지의 액체를 분리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A라는 액체와 B라는 액체를 분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분별 깔때기는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밀도 차를 이용하는 거다. 자,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의 조건 두 가지라고 했죠? 자, 당연히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된다? 밀도 차이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밀도차를 이용한 두 액체를 분리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 또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없으면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요. 남겨주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용해도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분이 조금 많이 헷갈려 했을 것 같은데요. 음. 자, 여기 96쪽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6쪽에 4번. 자, 요런 문제가 나온다. 요런 그래프인데요. 염화나트륨 15g과 붕산 10g이 섞여 있는 혼합물 80도씨의 혼합물을 물 50g에 모두 녹인다. 이랬다가 냉각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물의 양입니다. 물 몇 g에다 녹였느냐.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용해도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용해도 곡선이라는 이 자체가 물 몇 g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기준이 물 100g이 기준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문제처럼 물 50g이라고 주어지면은 이 용해도 곡선에 주어져 있는 이 값을, 이 용해도 값이잖아. 이 용해도 값을 50g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하는 게 편하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염화나트륨 15g을 녹여서 80도씨의 물에다 녹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온도에 체크를 하세요. 80도씨의 물에다가 염화나트륨 몇 그램 녹였냐면은 얘를 15g을 녹인 거예요. 염화나트륨을 염화나트륨이 지금 자, 여기 이 그래프로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로 보면,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이 그래프 자체는 물 100g에서의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용해도 값을 표현해 준 거죠. 20도에서 염화나트륨이 가장 얼마 녹을 수 있다는 거냐면 여기 35.9g이 최대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도씨에서는. 붕산은 여기 5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염화나트륨이 15g이 물 50g에 녹아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물 100g 속에는 염화나트륨이 그의 2배인 30g이 처음에 녹아 있었다라는 것과 같고, 붕산 10g도 그거의 2배인 20g이 녹아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물 100g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지금 물 50g에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고, 우리가 표에서 보려면 물 100g일 때는 그러면 염화나트륨 30g과 붕산 20g이 녹아 있는 점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염화나트륨 30g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30g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30g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서 80도씨를 찾아봐요. 80도씨 여기 있네요. 30g을 80도씨. 이 지금 여기 빨간색 이 점. 이 점이 지금 현재 처음에 염화나트륨을 녹인 몇 그램? 15g의 염화나트륨을 녹인 거야. 어디에? 물 50g에. 녹여놓은 점이 바로 어디다? 이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30g이 물 100g에 녹아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래프상의 위치는 여기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염화나트륨만 따로 보면 나에서 20도로 냉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염화나트륨을 20도로 냉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냉각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잖아요. 20도면은.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20도에서 35.9g 더 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온도를 냉각해도 얘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녹을 수 있는 불포화 상태죠. 이만큼 더 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80도로 가열했다가 냉각을 시키면 얘를 다시 20도로 냉각을 시키면 여기에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되지 않고 잘 녹아 있는 거죠, 그냥 여기에 물에. 그런데 붕산 같은 경우에는 붕산을 예로 들어 보게 되면 붕산은 지금 여기에 10 그램이 녹아 있다고 그랬어요, 80도 C의 물에. 그 붕산은 10 그램을 녹였다 어디에? 물 50 그램에. 그 말은 물 100 그램이면은 몇 그램 녹아 있는 것과 같다? 그거의 2 배인 20이 녹아 있는 것과 같다. 그럼 80도 C에서는 20이 녹아 있는 것과 같은 점은 어디예요? 바로 이 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현재 얘는 여기 있었다는 거지. 왜? 10 그램을 물 50 그램에 녹인 점은 바로 여기와 똑같은 점인 거예요. 얘를 지금 몇 도로 냉각을 했다? 얘를 20 도로 냉각을 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이 점이 왼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음 지금 여기에 녹아 있으니 지금 현재 20 그램이 녹아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물 100 에. 그럼 현재 20 도씨가 되면은 5 그램밖에 못 녹으니 15 그램이 석출이 돼야 된다고요. 누가? 붕산. 그러니까 붕산은 여기에 15 그램이 석출돼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물 100 그램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얘가 물 50 그램이니까 그거의 절반인 15 그램의 절반인 7.5 그램의 붕산이 석출이 돼야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물의 양이 바뀌어서 많이 출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의 양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자, 끓는 점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 이런 건 용해도 차이죠. 자, 이런 걸 재결정. 그렇지. 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열해서 다 녹였다가 다시 냉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놈만 석출이 되게 만드는 거지. 이런 걸 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다. 염화나트륨의 곡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그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일염에서 아까 나왔던 거죠. 순도 높은 순수한 물질,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에서 순수한 물질을 뽑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재결정 방법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 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재결정하셔야 되고 5 번도 그래서 2 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재결정하는 게 여러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97 페이지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혼합물과 물질의 불리한 특성인데요. 자, 물과 메탄올이에요. 자, 메탄올은 여러분 에탄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성질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에는 얘들은 잘 섞이는 두 액체다. 잘 섞이는 두 액체는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랬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야 된다. 자, 그런 방법은 뭐다? 증류다. 특성이 틀렸던 것이고, 자, 두 번째, 물과 식용유는 아셔야 되죠. 둘은 섞이지 않죠. 그러니까 섞이지 않으면 밀도 차이예요. 분별 깔때기는 맞죠. 자, 세 번째, 원유예요. 자, 원유는 여러분 이렇게 증류탑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유를 넣고 석유 원유를 넣으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가 되잖아요. 음. LPG부터 시작해 가지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여기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어떨까요?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분리하니까 원유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증류죠. 예, 3 번이 맞는 말이고, 자 간장과 참기름.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장은 물의 성분이죠. 참기름은 기름 성분이니까 뭐다? 밀도다. 하지만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다?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염화나트륨과 붕산 방금 했던 거잖아요. 이 둘은 물에 잘 녹았는데 용해도를 이용하는 건 맞지만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니다. 재결정이죠. 녹였다가 다시 석출시키는 방법, 냉각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8번 문제 크로마토그래피 하나만 예를 들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은 뭐냐면 얘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색소 같은 걸 이렇게 찍죠. 찍은 다음에 여기 용매에다가 담가 놔요. 이렇게. 이게 용매야, 용매. 그럼 용매가 종이에 흡수되면서 쭉 이동할 거라고요. 이동할 때 이제 이 색소까지 용매가 닿으면, 색소까지 용매가 이렇게 닿으면은 용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색소도 같이 따라서 이동한단 말이죠. 이동하면서 그 색소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에 의해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애들은 더 위까지 빨리 딸려 가겠지. 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 같은 거는 요 정도 따라갔다는 거고 C 같은 거는 요 정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하고 C는 성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D는 요 정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A를 봤더니 A라는 물질을 찍었더니 A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러면 속도가 똑같은 지금 C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속도가 똑같은 D를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A는 C와 D의 혼합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B를 포함하고 있고 여기 D를 포함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새로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B하고 D를 포함한 3 가지 이상, 최소 3 가지를 포함한다. 더 포함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물질로 예상되는 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상할 수 있는 건 하나씩만 나온 거, 하나씩만 나온 거, 음, B와 C와 D가 될 것이다. 맞고요. A에는 C와 D가 포함되어 있다. C와 D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A와 E에는 공통으로 D가 포함되어 있다. 공통으로 D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C는 D보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 D가 더 빨랐죠. C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다. 여기 찾으면 되겠고 E를 구성하는 성분은 최소 3 가지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예,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실 요것만 하면은 이해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98 쪽에 실력 탄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98 쪽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여러분 헷갈려하는 거니까 보도록 할게요. 용해도를 가장 어려워하거든. 자, 질산 칼륨과 황산 구리의 용해도를 어 인제 나타낸 표고요. 그다음에 거름 장치가 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질산칼륨 20 그램과 황산구리 6 그램을 섞어서 인제 40 도씨의 물 50 그램에 모두 녹인 다음, 자 녹였죠. 녹였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0 도씨로 냉각한다 그랬죠. 자,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처음에는 40 도씨로 녹였다가 냉각을 몇 도로 했다? 0 도로 냉각을 했다, 이거예요. 핵심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물 몇 그램에다가 녹였다고 그랬어요? 50 그램에 녹였대요. 자, 이 표는 지금 물 100 그램을 기준으로 한 표죠, 이 표들은. 물 100 그램에서 질산칼륨은 62.9 그램까지 녹을 수 있고 13.6 그램까지 녹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물 50g에는 이거의 절반 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적어 봅시다. 물 50g에는 30 뭐야 31.45가 녹을 수 있겠네요. 50g에는. 그죠? 그럼 여기 13.6도 절반으로 해 주면은 6 얼마야? 잘못했나요? 선생님이? 6.8g이죠. 물 50g에는 질산칼륨이 그죠? 31.45g이랑 그다음에 6.8g이랑 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도 밑에 있는 애도 표현해 볼게요. 밑에 있는 애도 이렇게. 얘도 2로 나눠 주면은 14.25g이 녹을 수 있는 거죠. 물 50g에는. 얘도 50g의 기준으로 바꿔 줄게요. 황산구리도. 그럼 얼마죠? 7.1g으로 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써준 이 값들이 물 50g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지금 처음에 여기 문제에서 보면 질산칼륨 몇 그램? 20g. 아, 처음에 20g을 녹여 놨다라고 했어요. 그럼 질산칼륨 20g을 녹여 놨다가 냉각하면은 0도씨로 냉각하면은 6.8 밖에 못 녹으니까 질산칼륨은 이 0도씨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g이 현재 녹아 있는데 이 중에 6.8g 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3.2g 만큼은 물에 녹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석출돼야 된다. 즉, 이 질산칼륨 20g을 40도씨에서 0도씨로 냉각을 하게 되면은 얼만큼이 석출된다? 20이 있었는데 6.8 만큼밖에 못 녹으니까 13.2g 만큼은 석출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황산구리는 6g을 녹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황산구리는 6g이 녹아 있었는데 0도씨 냉각을 해도 최대 녹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이잖아요. 6g은. 그러니까 얘는 석출이 안 되죠. 그럼 여기 위에는 누가 녹아 있겠어요? 가에는 걸러 주면은 질산 칼륨이 13.2g 만큼은 여기서 석출돼 가지고 걸러지겠죠. 자, 기억. 가의 거름 종이 위에 질산칼륨 13.2g이 남는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2번 걸러진 용액에는 황산구리만 녹아 있다. 자, 여기 딱 내려오면 여기에 인제는 석출되지 않은 애들이 있겠죠. 여기는 황산구리 6g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질산칼륨도 처음에 20g이 있었으니까 그 20 중에서 13.2만 석출된 거니깐 나머지 6.8g의 질산칼륨은 여기에 같이 들어 있겠죠. 황산구리만 있는 건 아니죠. 혼합물을 냉각하는 과정에서 20도씨일 때 질산칼륨 모두 녹아 있다. 자, 지금 40에서 0도씨로만 갔는데 40에서 20도를 거쳐갈 때 20도씨에서는 그러면 다 녹아 있느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질산칼륨이 지금 여기에 20g이 처음에 있었다고 했고 이 값들을 100g이 아닌 20g, 50g에서의 최대값으로 최대 녹을 수 있는 걸로 바꿔 주면은 이거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 값만 녹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바꿔 주면은 여기는 6.8이 되고 여기는 15 15.95가 되겠네요. 절반을 나눠 주면 얘는
31.4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40도씨에서는 얘는 지금 현재 20g이 다 녹아 있는 상태고, 여기서 20g이 오게 되면 얘는 최대 녹을 수 있는 거는 15.95니까 20에서 15.95를 뺀 값은, 요 값은 지금 녹아 있어야 되죠. 4.05라는 값은 석출되겠죠. 여기 20도씨에서도. 네, 따라서 20도씨에서도 석출은 4.05g은 석출이 된다. 모두 녹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 해결하셨었을까요, 원래?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용해도로 거르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여기 2번도 한번 볼 텐데 이것만 보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을 얻는 과정이다. 네. 으깬 즙을 가열해서 농축한다. 자, 농축한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설탕물을 가열해서 농축해서 더 진한 설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한다는 건 농도를 더 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을 증발시키는 거죠. 자, 아까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건 아까 무슨 차이였어요? 증류라고 했죠, 그거. 그러니까 무슨 차이예요? 끓는 점 차이로 보는 거죠, 이거는. 자, 요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것 같고, 자, 이번에 냉각했대요. 자, 농축됐다가 냉각했어요. 결정이 생겼어. 자, 가열했다가 냉각해서 결정이 생겨.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가열했다가 다시 냉각을 시키면은 석출이 된다. 자, 요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결정이라고 하고, 뭘 이용하는 거죠? 용해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노란 결정이 생긴 용액을 원심 분리했다. 자, 원심 분리하게 되면은 원심 분리가 뭐냐면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판이 있어요. 요 원판에다가 요렇게 시험관들을 다 꽂아요. 시험관 꽂은 다음에 이게 선풍기처럼 이게 막 회전을 해. 이렇게 막 돌아요. 뱅글뱅글 돌아요. 빠르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바짝 쓰거든. 이렇게 막 서서 막 돌 거 아니야. 돌면은 이 밀도가 큰 물체들은 여기 아래쪽으로 막 쏠려가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요 위쪽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 갖고 요거 시험관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나중에 한참 돌리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층이 나눠진다고,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는 밀도 큰 애가, 위쪽에는 밀도가 작은 애가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심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차이냐면 밀도 차이고요. 자, 따뜻한 물에 녹인 후 다시 냉각해서 결정 얻는다. 자, 녹였다가 냉각해서 얻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용해도차를 이용한 재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끓는 점 용해도, 밀도 용해도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까다롭고 6단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말 면밀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이제 석출 양구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라서 쉽지 않죠. 네. 좀 복습이 되셨죠? 네. 이 정도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새로운 파트 7단원이고요. 이 7단원 파트는 우리 지구 있잖아요, 지구. 요 지구에서 물,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 성분, 그 물 성분은 우리는 수권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구를 구성하는 권이 있잖아요. 땅을 구성하는 지권, 응? 그다음에 공기를 구성하는 기권, 그다음에 물을 구성하는 수권, 그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생물들, 생물권, 그다음에 별과 우주, 지구 밖에 있는 외권, 이 5가지의 권이 있단 말이야. 이 5가지의 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를 구성하는 개다, 그래서 지구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구개 중에서 하나인 수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이 7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수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수권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수권의 분포라고 하거든요.
수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수권이라고 이야기하고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 있죠. 자, 그 물 중에서는 우리 바닷물, 이 바닷물이죠. 해수가 바로 바닷물이죠, 바닷물.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는 물이잖아요. 소금기가 있는 물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해수라고 하고 요렇게 해수 말고 민물, 민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담수라고 해요. 소금기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해수가 전체 물의 97.47% 대부분 차지하고요. 민물, 소금기가 없는 거 이게 소금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기가 없는 물이 2.53% 전체 물 중에 굉장히 적죠. 그 적은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빙하, 극지방에 있는 빙하.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은 대부분이 바로 바닷물, 해수로 되어 있고 몇 퍼센트가 약 97%가 해수로 되어 있고 나머진 민물인데 그 민물 중에서도 또 대부분이 요 극지방에 존재하는 빙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흐르는 이런 물들 있죠. 우리가 여기 한강에 흐르는 거 막 낙동강에 흐르는 물 있잖아. 그 물 해 봤자 0.01% 밖에 안 돼, 호수 하천수.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이 물이에요. 전체 물의 0.01%를 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물이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물이 바로 뭐냐면 지하수. 이게 이제 빗물 같은 것들이 지하에 침수돼 가지고 이제 있는 물이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부족하니까 나중에 이 지하수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빙하는 얼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물은 여기 호수와 하천수와 지하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해수, 그다음에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요 순서는 기억해 주세요. 해빙, 지호 이렇게 기억하세요. 해빙, 지호. 자, 그중에서 여기 여기는 해수고 여기 오른쪽은 담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라고 하면 짠맛이 나고요. 바닷물에 있는 대부분이고 담수는 육지의 물을 말하면서 짠맛이 안 난다. 가장 많은 건 빙하, 눈이 굳어 있는 고체, 그다음에 지하수, 땅속에 있는 물, 호수, 하천수,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이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인제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우리는 수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무슨 물을 사용한다고요? 호수와 하천수를 주로 사용하고요. 부족할 때는 지하수까지는 활용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호수와 하천수, 지하수까지는 활용한다. 굉장히 적은 양이다. 해수는 짠맛이 나서 어렵고 빙하는 얼어 있어서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이 수자원의 용도 어디에 사용되냐?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건 생활용수, 농업에 사용되는 건 농업용수, 산업에 사용되는 건 공업용수, 그 밖에 이제 그냥 떠 있는 건 유지용수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자원의 가치 우리가 물 사용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도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은 많아져요. 그런데 실제 수자원의 양은 매우 적고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은 물이 바로 지하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별표 좀 쳐 놓으시고 지하수가 왜 가치가 높냐? 호수, 하천수에 비해서는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호수, 하천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세요.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음.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물 절약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수권 구성 써 봐라. 가장 많은 것부터. 해빙, 지호, 해빙, 지호,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쓸 수 있죠. 자, 나머지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2쪽에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인제 이 아까 바닷물이 가장 많고 해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담수가 있는데 그 담수 중에서는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또 해수만 똑 떼 가지고 해수만 따로 배우는 거예요. 자 해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바닷물이죠. 그 바닷물에 대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담수는 여기서 끝났어. 인제 해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해수만 따로. 바닷물. 해수 중에서도 우린 첫 번째 뭘 공부하냐면 온도를 공부합니다, 온도. 자 온도를 두 가지로 공부할 건데 첫 번째는 표면의 온도, 그걸 표층 온도라고 해요. 표층 온도. 표층 온도. 이 표층 온도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밖에 여기 물이 있잖아. 이 물 표면의 온도를 표층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 지구가 적도 지방이 있고 위도가 30 도인 지역이 있고 위도가 60 도인 지역이 있고 위도가 90 도인 극지방이 있잖아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30 도, 60 도, 90도 지역이 있잖아요. 자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저위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위도 지역이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겠어요? 높겠죠.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태양열을 적게 받으니까 온도가 적겠죠. 이게 뭐다? 바닷물의 표층 온도다. 이제 요거 공부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표면의 온도잖아요. 표면. 두 번째는 이제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직 분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직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연직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표면에서 수직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연직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연직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 바닷물은 이제 깊이 있으니까 아래로 들어가는데 수직 방향으로 들어갈 때 깊이 들어갈수록 이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바뀔까? 예 이게 바로 연직 수온 분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바닷물이 깊이 들어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태양 에너지도 마찬 태양은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표면에 가장 많이 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할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태양 에너지가 아주 적게 도달할 것이고 더 깊은 곳에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수온 분포가 깊이 내려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고 이제 두 가지 해수의 온도 분포에 대해서 공부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간단합니다. 표층 수온 분포를 보시게 되면 위도 또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자 요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방금 이야기했죠? 태양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온도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저위도가 온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표층 수온 낮아진다.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고요. 자 위도가 같은 곳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본을 딱 펼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0°C 부근은 '아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깐 빨갛구나. 요 윗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깐 파랗구나.' 어려운 거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당연히 표시가 나죠. 여름철이 당연히 높죠. 왜? 태양 에너지를 여름철에 많이 받기 때문이죠. 별거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이게 표층 수온 분포고요. 자 두 번째 연직 분포한다고 그랬죠. 연직. 이건 뭐냐? 깊이에 따라서의 온도 변화예요. 자, 이 연직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랑 바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음 기본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기본적으로 수온이 약해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낮아지기 직전에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요. 왜 온도가 일정하냐면 바로 바람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이 다 섞이잖아요. 섞이니까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층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층이 나눠지게 되고 그 층의 이름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잘 섞여 가지고 온도 변화가 없는 층. 자, 그다음 두 번째 층을 뭐라고 하냐면 수온 약층이래요. 이제 태양 에너지 도달한 양이 적어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수온이 약해지는 층이다. 수온 약층. 그리고 거의 인제 깊이가 1000m 이상 내려가게 되면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이 낮은 온도가 유지가 돼요. 깊은 바다다. 그래서 여기를 심해층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직 수온 분포는 3 개의 층으로 나눈다. 시험에 잘 나오죠.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혼합층은 온도가 일정해요.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 수온 약층은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 이유는 뭐 그래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거는 이 수온약층의 아래쪽은 요 아래쪽은 수온약층의 여기 위쪽에 비해서 온도가 어떨까요? 아래쪽은 온도가 더 낮죠. 여기는 온도가 더 낮죠. 여기는 찬물이죠, 찬물. 위에는 어때요? 따뜻한 물이죠. 자, 따뜻한 물이 더 원래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잘 섞여 안 섞여? 잘 안 섞이죠. 잘 안 섞인다. 잘 안 섞인다는 거는 그 층이 매우 안정적인 층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래쪽에 찬 물이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체크 좀 해 놓으세요.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매우 안정하다. 요거 하나만 체크해 두세요.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중위도 지방의 수온 분포라면은 만약에 적도 지방처럼 저위도 지방은 어떨까요? 저위도 지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저위도 지방은 처음 중위도보다 수온이 어떻게 해서 더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태양열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작은 높은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이점은 적도 지방은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중위도에 비해서. 그래서 혼합층이 얇아요. 혼합층이 여기서 끝나. 그러면서 수온 약층이 쭉 길어요. 이렇게 길다고. 어. 길고 심해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위도 지방의 특징은 바람이 안 불어서 혼합층이 얇고 수온 약층이 더 두껍다. 고위도 지방은 어떨까요? 극지방 생각해 봐. 북극 생각해 봐. 북극. 자, 북극 춥죠. 태양에너지 잘 도달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데서 시작한다고. 거의 일자에 이렇게. 요 세 가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의 그림. 자,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예요. 자, B가 바로 무슨 지역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이라면 C는 어디라고 할 수 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시작한다. 혼합층이 얇다. 저위도 지방이라고 할 수 있고 A는 수온이 계속 낮다. 고위도 지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요거를 층상 구조로 또 그린 건데
그림만 해석할 줄 알면 되죠. 여기 영도시 지역은 혼합층이 얇다고 했죠. 수온 약층이 두꺼워지고 심해층이 깊어진다. 극지방은 그냥 심해층만 쭉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30도 지역은 혼합층이 제일 두껍다라는 거.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다 똑같은 이야기다. 네, 요것도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재밌죠? 지금 이렇게 딱 체계화 시켜서 공부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해수의 연직소모, 연직이라는 건 뭐라고요? 깊이에 따른. 깊이에 따른 온도,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가 있었죠. 당연히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혼합층을 만드는 바람이 있었죠. 잘하셨고요. 자, 3번 문제. 별표 좀 치시고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C층 이름을 써라. A 무슨 층이라고요? 잘 섞인다. 혼합층. 자, 수온이 약해진다.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적인 층이다. 자, C 지역은 깊은 바다다. 심해층. 자, 바람의 혼합작용. 수온이 일정한 곳 A죠.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곳 B죠. 수온이 가장 낮고 거의 변화 없는 층 C죠. 대류가 없어서 가장 안정한 층 B죠.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는 층 혼합이 잘 돼요. A가 되겠죠. 네,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하고 접근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 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어때요? 따라올만 하세요? 힘드시죠? 늦은 시간까지. 네. 2분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기지개 좀 켜고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좀 해놓으세요. 2분 후에 30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지금 이럴 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 없으면 좀 기지개 좀 켜고 여러분들 조금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세요. 정리 좀 하시고 써놓은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음. 화장실 다녀올 사람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마실 분들 마시고 준비하시고 30분에 1분 후에 시작할게요. 네.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저희도 지방은 혼합층이 왜 얇냐면요.
요렇게 이게 가로축이 온도고 세로축이 이제 깊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혼합층과 수온약층과 심해층이 나눠져 있어요. 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혼합층인데 요 층이 바로 혼합층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근데 저위도 지방은 이건 이제 중위도 지방이고 저위도 지방은 온도는 높은 데 시작하는데 혼합층이 굉장히 얇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얇아져요, 이렇게. 왜 얇냐면 혼합층을 만드는 건 바로 바람이잖아요. 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은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진행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두 가지 지금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요 7단원이라고 하는 단원은 뭘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전 지구에 있는 물, 바로 그걸 뭐라고 한다? 수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수권. 그러니까 수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파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수권 중에서 첫 번째로 뭘 한 거냐면 이 수권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가장 많은 물이 뭐다? 바닷물, 해, 빙, 지, 호. 자, 바닷물이 가장 많다. 해수가 가장 많다. 그 다음 빙하, 지하수, 호수와 천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지하수와 호수가 바로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물이 되겠다. 수자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또 해수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면서 야, 해수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거야. 해수라고 하는 건 뭐다? 바닷물이에요. 그럼 자, 우리 바닷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이제 뭘 공부했냐면 해수의 온도를 공부한 거예요. 온도는 과연 어떤 차이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을까? 그 온도 중에서 우린 두 가지 공부한 거죠. 뭐였냐면 표층 온도, 그다음에 연직 수온, 연직 온도. 그래서 이 표층 온도라고 하는 것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저위도 지방이 온도가 높다. 이유가 뭐다? 바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즉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은 따뜻하고 고위도 지방은 물이 차갑다. 당연한 이야기죠. 연직 수온 분포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건데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가 되겠죠. 이 혼합층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섞어주는 거니까 바람이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영향 주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요런 거에 동배했고. 자, 그럼 여러분 바닷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바닷물은 왜 짤까? 궁금하잖아. 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닷물에 녹아 있는 물질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 나트륨 등등등등이 녹아 있어 가지고 짠 거고요. 이제 이 염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염류. 아시겠죠? 네, 염류 공부합니다. 책 114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염류. 자, 해수, 바닷물에 녹아 있는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통 인제 이 바닷물이 1kg이다라고 하면은 그 1kg 중에서 녹아 있는 물질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35g 정도 녹아 있어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35g 정도가 녹아 있다. 음. 그 35g의 염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염화나트륨입니다. 염화나트륨이 1 등이에요. 자, 염화나트륨은 바로 소금이죠. 그래서 바닷물에서 짠맛이 나는 거예요.
자, 2등까지는 기억을 하자. 자, 2등은 이 앞 글자는 똑같아요.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자, 염화 마그네슘은 맛으로 따지면 쓴맛이 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 짠맛이 대부분이고 약간 씁쓸한 맛도 나죠. 그 이유는 바로 염화 마그네슘도 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기타 등등등 녹아 있어요. 이것들 모두 합치니까 평균적으로 몇 그램이다? 약 35 그램이다 이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바닷물을 1kg 떴어. 즉 해수를 1kg. 1kg은 몇 g이죠? 1000g이죠. 그러니까 바닷물 1000g을 떴는데 그 1000g 중에서 여기 녹아 있는 염류가 약 얼마라고요? 평균적으로 35g이라고요. 자, 1000g 중에서 35g. 바닷물 1000g 중에서 염류가 35g이 녹아 있다. 요거를 우리가 염류의 비율이다 그래서 그걸 염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염분은 염류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금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0g을 기준으로 35g이 녹아 있으니까 이건 퍼센트는 아니잖아요. 퍼센트는 100g을 기준인데 1000g을 기준으로 만든 새로운 단위가 있어요. 염분 단위라고 그래서 PSU를 쓰거든요. 그래서 35PSU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5PSU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바닷물 해수 1000g 속에 염류가 35g 들어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걸 보면은 아, 이 이야기는 바닷물 전체 1000g 속에 총 염류가 35g이 들어있다는 말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PSU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하고 비슷하게 해서 공 하나 더 붙인 거 있는데 퍼밀이라는 거 쓰는데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이게 바로 염류다. 그래서 염분은 뭐냐? 밑에 나와 있죠. 염분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뭐냐면 해수 1000g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 그램수. 그래서 35PSU 이 얘기는 전체 1000 중에서 35g이다 이 뜻이다. 음. 그럼 바다마다 이 염분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달라요. 염분은 바다마다 다르다. 그럼 왜 다르냐? 왜 다르냐? 왜 바다마다 염분의 차이가 있을까? 염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여기 바다가 있어. 근데 이 바다가 햇빛을 굉장히 잘 받아. 뜨거워. 그래서 증발을 잘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증발량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내리겠죠. 비나 눈이 내려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수량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증발량과 강수량 중에서 만약에 증발량이 더 크다. 그러면 염분 농도는 어떨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염분이 더 높겠죠? 음.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면 염분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이 생각보다 염분이 높은 편이에요. 중위도 지역이 염분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증발을 잘해요. 강수량보다. 그래서 염분이 높고요. 의외로 저위도 지역 있잖아요. 저위도 적도 지역. 여기 의외로 염분이 낮다? 왜 낮냐면 여기는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증발량과 강수량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강물.
그걸 담수라고 하는데 이 강물의 유입되는 양이에요.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여기 왼쪽 바다가 바로 뭐예요? 황해 바다죠, 황해. 자, 오른쪽 바다가 뭐예요? 동해 바다죠. 자, 우리나라에 비가 엊그저께도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 자, 비가 막 오면은 빗물이 어디로 많이 흘러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이잖아요. 여기 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한강, 뭐 여러분들 낙동강, 강물이 대부분 황해로 이렇게 흘러져 내려간다고. 즉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담수의 유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해의 염분이 막 33 퍼밀리면은 동해는 뭐 35 막 이래요. 그러니까 황해가 염분이 더 낮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염분에 영향을 주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빙하인데요. 빙하가 녹는 걸 우리가 해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빙하가 어는 거를 결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빙은 뭐냐면 이 빙하 덩어리가 물로 녹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물로 녹으면은 물이 많아지잖아. 그럼 염분이 어떻게 될까? 그 근처 염분은 낮아지겠죠? 결빙은 뭐냐면 반대예요. 물이 있는데 얘가 물이 어는 거야. 여러분 물이 얼 때는 소금은 안 얼은 거예요. 물만 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바다의 염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얼 때는 물만 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 두 번째 담수의 유입, 세 번째 빙하의 해빙이나 결빙. 자, 이게 바로 염분에 영향을 주는 뭐다? 요인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음, 좋아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음,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바로 뭐다? 영향을 주는 요인, 증발량과 강수량, 담수의 양, 그다음에 빙하가 녹거나 어는 경우. 자, 그래서 지금 염분이 높은 예시를 나와 있죠. 증발량이 많거나 담수의 유입이 적거나 해수가 얼 때, 그럴 때 염분이 높다. 반대인 경우에는 염분이 낮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되실 것 같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염분을 이제 살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외로 증발이 잘 될 것 같지만 저희도 지역의 염분이 낮아요. 여기 조심해라. 왜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강수량이 많아서 이거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우리보다 좀 낮은 지역이죠. 건조기후. 이 건조기후 있는 데는 염분이 높아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주변에 염분의 분포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2월 달이면 우리나라 겨울이잖아. 8월이면 우리나라 여름철이거든요. 여름철인데 요 장마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뭘 보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계절에 따라서 염분과 두 번째 우리나라의 황해와 동해의 염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물 담수가 이렇게 황해 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황해의 염분이 더 낮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낮죠. 지금 보니까. 자, 겨울철도 마찬가지고 여름철도 낮은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왜 그렇다? 담수의 유입 때문에 그렇다. 자, 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때문에 그렇다? 강물, 강물의 유입 때문에 그렇다. 자, 근데 계절을 한번 볼게요. 계절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은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겨울철의 이 위치와 여름철의 이 위치를 봤더니 여름철이 어때요? 염분이 낮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철이 더 뜨거우니까 염분 더
물이 증발해서 염분이 높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 우리나라의 여름철은 뭐가 많아요? 비가 많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낮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주변에 계절에 따라 그다음에 위치에 따른 염분의 차이가 왜 나느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별표 5개 치세요. 5개. 자, 이걸 의외로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염분이라는 거는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요. 자,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어떻다? 다르다. 염분은 달라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일정하냐면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 예시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북극해가 있어요. 북극 바다예요. 동해가 있어요. 우리나라 동해예요. 그다음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자, 이곳에 해수 1000g에 녹아 있는 염류를 보니까 북극해는 30이 녹아 있어요. 그럼 북극해의 염분 얼마인가요? 30 PSU가 되겠죠? 동해는 33g이에요. 그럼 동해는 염분이 33 PSU가 되겠죠? 홍해는 40g이 녹아 있대요. 그럼 홍해는 염분이 40 PSU가 되겠죠? 요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염분이 달라요, 다. 총 염분 합치면 30g, 33g, 40g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지하는 전체 30 중에서 염화 나트륨의 비율을 보면은 23.3g이죠. 동해에서도 보게 되면 25.6g이죠. 홍해에서도 보게 되면 염화 나트륨은 31.1g이죠. 선생님 다른데요? 다르죠. 달라요. 다르지만 그 비율. 자, 북극해에서의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얼마냐면 전체 30g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얼마입니까? 23.3g이죠. 이게 뭐예요? 전체 중에서 염화나트륨의 비율이죠. 자, 동해도 볼게요. 동해도 전체 33 중에서 염화나트륨은 25.6이죠. 이해되세요? 홍해는 얼마냐면 전체 40 중에서 31.1이죠. 자, 요건 얘들의 비율이잖아요. 요 비율 값을 계산하면은 전부 같다라는 거예요. 78%, 78%, 78%. 그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부 어느 바다에서든지 비율은 같다. 각각의 염류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시고 오른쪽에 문제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자, 5번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A와 B를 써라. 자, A는 뭐예요? 그렇죠? 기억하자. 염화 나트륨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까지 기억하자 그랬죠? 염화 마그네슘 기억하자. 자, 맛도 기억하자. 짠맛, 맛도 기억하자. 쓴맛. 음. 그다음에 6번 보시게 되면은 염분을 구해라 또는 염류의 양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염분이라는 건 항상 뭐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바닷물 1000g, 해수 1000g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해수 1000g에 40g의 염류가 녹아 있대요. 그럼 염분은 얼마냐? 40 써주면 되지. 단위는 PSU. 너무 쉽다, 그죠? 자, 해수 500에 16이 녹아 있다. 자, 그럼 이거는 1000에 얼마 녹아 있다는 거예요?
32가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염분 얼마예요? 아, 쉽다. 32 PSU. 자, 그다음 3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 970과 염류 30을 섞어서 만든 해수의 염분은 얼마냐? 자, 이거는 물 970과 염류 30을 섞었으니까 전체 바닷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g이잖아요. 1000g 중에 30이 녹아 있는 거니까 30 PSU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염분이 32 PSU인 바다.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전체 바닷물 1000g, 즉 1kg 속에 32g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바닷물 3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몇 g이냐? 그럼 여기 3kg은 요거의 3배니까 녹아있는 염류의 양도 3배만큼 녹아있겠죠? 96g이 됩니다. 되시겠어요? 네,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강수량, 증발량 영향 준다 그랬고 결빙과 해빙 영향 준다 그랬고 담수위 영향 준다 그랬죠. 바람의 방향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8번 염분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쓰시오. 자, 빙하가 녹았어요. 묽어졌죠. 낮아지겠죠. 강물이 유입됐어요. 묽어지니까 염분은 낮아지겠죠. 얼었어요. 바닷물이. 그럼 물만 온다 그랬죠. 농도는 진해지죠. 염분은 높아지겠죠. 증발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농도는 진해지겠죠. 염분이 높아지겠죠. 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염분이 30 PSU인 바닷물 해수에 염류가 A하고 B가 있었는데 7대 1의 비율이더라. 그렇다면 염분이 45 PSU인 해수에서 염류 A와 B 사이의 비율은 얼마겠느냐? 자, 지금 녹아있는 염류의 양, 즉 염분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만 A와 B 사이의 비율은 어때야 된다? 항상 그 비율은 항상 같아야 된다 했잖아. 이게 바로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비율. 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아, 우리가 수권을 공부하면서 물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표층 온도와 연직 수온 분포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류를 이야기하면서 염분까지 이야기한 거죠. 네. 그래서 염분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117쪽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염분 밀정의 법칙 관련된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유제 5번을 볼게요. 117쪽입니다. 유제 5번을 보시면 표는 우리나라의 동해와 이스라엘의 사해 바닷물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구성 성분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동해를 보니까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 사해를 보니까 이렇게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때 가와 나의 값을 구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비율은 일정해야 된다. 나트륨을 보면 지금 둘 다 값이 나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트륨을 보면은 동해보다 사해가 몇 배가 많아요? 5배가 많네. 그러면 이 염류들의 비율이 같다는 건요. 모든 염류의 비율이 5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2.5에 5배니까 12.5잖아.
1의 5배니까 뭐야? 5잖아. 그러면 얘도 5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도 동해가 4의 5분의 1이니까 20g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그네슘도 5배야 되니까 7.5g이 사이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를 보니까 더 잘 이해되시죠? 네.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유제 1번을 풀어볼게요. 염분이 32psu인 바닷물 100g 속에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0.32g 녹아 있다면 염분이 35인 해수 1kg 속에는 얼마 들어 있겠느냐? 자, 말로 되어 있으면 좀 어렵죠. 수학이에요, 수학. 비례식 세우면 돼요, 비례식. 음.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1분 드릴게요. 하셨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바닷물 1kg에다가 맞춰 보는 거예요. 음. 지금 32psu라는 말은 바닷물 1kg 속에는 전체 염류가 32g이라는 거잖아요. 이 염화는 마그네슘이 100g 속에 지금 0.32g이 녹아 있다는 말은 이 첫 번째 바다에는 100g 속이니까 이걸 우리가 1000g이라고 예를 들면은 1000g 속에는 얘가 얼마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의 10배인 3.2g의 염화 마그네슘이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B라는 바다는 염분이 몇 배예요? A라는 바다에 염류가 염분이 32 대 35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자, 0.32g이 녹아 있다는 거는 1kg 속에는 3.2g이 녹아 있다는 거죠. 여기 100g 속에 0.32g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이렇게 A라는 바다의 염류가 32psu예요. 32psu 32 전체 g에는 3.2g이 녹아 있다는 거죠. 즉 전체 32에는 3.2가 녹아 있다. 누가?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B라는 바다는 35g 속에는 얼마 녹아 있어야 되겠니? 이거예요. 10분의 1씩이잖아. 그러니까 3.5g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분의 1. 얘의 10분의 1이면 얘도 얘의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g이 녹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염분까지 해가지고 숙제는 여기 121쪽
121쪽까지 숙제를 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